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장소연 감독의 경질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졌습니다. 그리고 이 패배로 페퍼저축은행은 7연패에 빠졌습니다. 시즌 초반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나왔던 팀, 초반 돌풍의 주인공이었던 페퍼저축은행은 이제 그 돌풍이 착시였다는 사실만 남겼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연패가 아닙니다. 경기력, 전술, 흐름, 분위기 어느 하나 정상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소연 감독, 그리고 팀 내 연봉 퀸이자 베테랑 에이스 박정아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 이 두 이름을 빼고는 이 패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스포츠 맛집에서는 왜 페퍼저축은행이 7연패까지 무너졌는지, 왜 이제는 감독 경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박정아의 부진이 어디까지 팀을 끌어내리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IBK 기업은행에 세트스코어 0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스코어는 25대20, 25대14, 25대22. 숫자만 보면 완패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본 팬들이 분노한 이유는 점수 차이가 아니라 아무 준비도 안 된 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정아, 모든 팀의 타깃, 박정아. 이야기를 이 경기에서 빼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IBK 기업은행이 준비해온 전술의 첫 줄이 사실상 박정아 공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한 선수를 이렇게까지 겨냥한다는 건 그 선수의 현재 상태가 리그에서 약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건 그 약점이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팀 전체를 붕괴시키는 출발점으로 작동했다는 점입니다. 서브가 들어옵니다. 박정아 쪽으로 들어옵니다.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페퍼저축은행 공격은 이미 반쯤 끝난 겁니다. 세터는 선택지를 잃습니다. 속공은 사라집니다. 중앙은 지워집니다. 결국 높게 멀리 단조롭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공을 상대 블로킹은 기다렸다는 듯 잡아냅니다. 이건 박정아 한 명의 리시브가 흔들린 문제가 아닙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페퍼의 공격 시스템이 함께 꺼지는 문제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IBK 기업은행은 그걸 너무 정확히 찔렀습니다. 1세트 후반 경기가 아직 팽팽할 때부터 박정아를 향한 목적타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페퍼는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 아니라 막히는 걸 버티는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정아가 공격에서 해결해주면 됩니다. 베테랑이니까 연봉도 높고 팀의 중심이니까. 그런데 오늘도 그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점수를 만들어야 하는 타이밍에서, 흐름을 끊어주어야 하는 타이밍에서 박정아가 해주어야 할 역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팬들은 묻습니다. 그럼 박정아는 지금 뭘 해주고 있나? 공격도 아니고 리시브도 아니면 이 팀은 도대체 뭘 믿고 버티나? 더 무서운 건 이 질문이 오늘 처음 나온 질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경기들에서도 박정아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건 개인의 공격 성공률만이 아닙니다. 팀 전체 전개 가능성이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정아가 흔들리면 상대는 더 강하게 목적타를 박습니다. 목적타가 강해지면 리시브는 더 무너집니다. 리시브가 무너지면 시마무라는 실종됩니다. 시마무라가 실종되면 조이에게 부담이 몰립니다. 조이에게 부담이 몰리면 조이의 성공률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페퍼가 점수를 내는 방식이 상대 실수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흐름이 오늘 경기 내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박정아는 단순히 못한 선수가 아니라 상대가 설계해온 파괴 버튼이 되었고, 페퍼저축은행은 그 버튼이 눌릴 때마다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결국 장소연 감독경이 답 여기까지는 박정한이라는 개인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진짜 분노하는 시점은 개인 부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개인이 부진하면 감독은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전술을 바꿔야 합니다. 라인업을 바꿔야 합니다. 리시브 라인을 조정해야 합니다. 목적타를 끊어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감독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그게 보였습니까? 1세트부터 상대가 박정아를 때린다는 게 명확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리시브 라인을 바꿔야 합니다. 받는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서브 리시브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혹은 공격 전개를 빠르게 가져가서 상대가 목적타로 흔드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혹은 중앙을 더 쓰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시마무라를 살리기 위한 한두 개의 약속된 패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패턴은 오늘도 그냥 맞았습니다. 맞고 흔들리고, 흔들리면 조이에게 몰아주고, 막히면 표정이 굳고, 그 상태로 세트가 끝났습니다. 작전 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전 타임은 분위기 올리자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작전 타임은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바꾸겠다를 정확히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팬들이 느끼기엔 오늘 페퍼의 작전 타임은 매번 감정적 주문에 가까웠습니다. 한 점씩 하자, 집중하자, 분위기 바꾸자.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목적타로 한 선수를 찌르며 리시브 라인을 붕괴시키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코트 위가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까? 그래서 팬들이 말하는 겁니다. 선수는 있는데 전술은 없다. 대응이 없다. 바뀌는 게 없다. 그리고 이게 오늘 한 경기만의 장면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연패가 길어질수록 팬들은 결과보다 패배의 내용이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봅니다. 페퍼는 지금 패배의 장면이 똑같습니다. 초반에 버티다가 목적타에 흔들리고 조이에게 몰리고 중앙이 사라지고 교체가 나오지만 의미가 없고 결국 세트를 통째로 내줍니다. 이 패턴이 익숙해지는 순간 감독은 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버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팬들은 이미 느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무언가가 쌓이지 않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결국 감독 경질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7연패라는 숫자 때문만이 아닙니다. 7연패보다 더 무서운 건 7연패 과정에서 다음 경기는 달라질 수 있겠다는 희망의 장면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은 장소연 감독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럭 시위가 갖는 의미. 이제 트럭 시위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페퍼저축은행 팬들의 트럭은 그냥 화난 팬들의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트럭이 간 장소입니다. 구단 사무실 앞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장 앞도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숙소 앞이었습니다. 이건 메시지가 다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이 문제를 조용히 덮고 갈 수 없게 만들겠다. 이런 수준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트럭에 적힌 문구의 방향입니다. 선수 이름이 없었습니다. 특정 선수 조롱이 없었습니다. 대신 문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로 향했습니다. 선수는 있는데 전술은 없다. 책임은 위에 있다. 실력보다 말 잘 듣는 감독 선임. 이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팬들이 팀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미 선수 개별 부진에서 구조의 문제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즉, 팬들이 이제는 누가 못했다가 아니라 왜 매년 이렇게 되냐를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팬심이 가장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팬들이 구조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늘 같은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뀌지 않는다. 안 바뀐다. 바꿀 의지가 없다. 그리고 그 결론이 굳어지는 순간 팬들은 더 이상 응원으로 버티는 단계를 넘어갑니다. 트럭씨는 그 단계를 넘어갔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페퍼는 시즌 초반 확실히 기대를 줬습니다. 3연승도 있었고 상위권에 잠깐이라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진짜로 믿고 싶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다를 수 있다. 드디어 반복이 끊길 수 있다. 그 믿음이 깨질 때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닙니다. 배신감이 됩니다. 그리고 배신감이 누적되면 팬들은 성적보다 태도를 봅니다. 왜 바뀌지 않냐? 왜 준비가 없냐? 왜 상대가 뭘 하는지 뻔히 아는데도 당하냐? 오늘 경기에서 팬들이 본 건 이 팀이 준비한 플랜이 아니라 상대가 준비한 플랜에 끌려다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럭이 나온 겁니다. 즉, 트럭 시위는 오늘 졌으니 화났다가 아니라 이 팀은 반복을 끊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이 무너진다고 확신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팬들은 그 책임을 선수에게 던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말은 하나입니다. 이제는 감독과 구단이 답을 내놔야 한다. 7연패, 6위 추락, 그리고 반복되는 내용 없는 패배. 지금 나오는 장소연 감독 성세이어 등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 구조를 지금 흔들지 않으면 이 팀은 또 한 시즌을 똑같이 흘려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금 성적보다 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잉쿠시의 B리그 데뷔 일정이 사실상 공개됐습니다. 더 이상 언젠가 데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날짜가 나왔고 상대가 나왔고 무대까지 정해졌습니다. 11월 19일 대전 충무체육관 GS 칼텍스전. 예능에서 시작된 이름이 이제는 B리그 공식 일정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데뷔도 하기 전부터 비자 발급 과정이 기사로 나오고 국제 이적 동의서 진행 상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심지어 경기 전 인터뷰까지 리그 차원에서 준비되는 분위기. 이건 신인 선수에게 흔히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인씨라는 이름에 이미 이야기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김연경의 애제자, 원더독스의 에이스, 예능을 통해 먼저 얼굴을 알린 선수. 그리고 이제는 정관장의 현실적인 선택으로 B리그 코트에 서게 된 이름. 오늘 배고 이슈에서는 이 인시비 B리그 데뷔가 왜 19일로 굳어졌는지, 왜 하필 GS 칼텍스전인지,
그리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감독과 배구의 시선이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지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B리그 데뷔 일정, 왜 공개됐다고 말할 수 있나? 인쿠 씨의 데뷔는 이제 가능성의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거의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몽골로 출국해 예술행위 비자를 발급받았고 유학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의 체류 자격 변경도 완료됐습니다. 국제 이적 동의서, 즉 ITC 역시 몽골 배구협회 동의와 FIVB 승인 절차가 이번 주 안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관장 구단 내부에서도 문제만 없다면 19일 경기에는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배구연맹이 19일 GS 칼텍스전을 앞두고 인쿠시 관련 경기 전 인터뷰를 준비 중이라는 점, 이건 사실상 리그가 인쿠시의 데뷔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B리그 데뷔 일정이 공개됐다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왜 하필 GS 칼텍스전인가? 정관장의 상황이 만든 선택. 정관장은 지금 여유가 있는 팀이 아닙니다. 리그 최하위, 연패 흐름, 팀 분위기까지 무거운 상황.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시아 쿼터 위파위 시통이 장기 부상 퇴출이라는 변수가 겹쳤습니다. 복귀 시점은 불투명하고 정관장은 당장 코트에 투입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관장이 완성형 선수를 찾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 투입 가능할 것, 한국 배구 환경에 이미 익숙할 것, 언어 생활 적응 부담이 적을 것. 이 조건을 놓고 보면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인씨라는 이름이 남았습니다. GS 칼텍스는 비교적 전력이 약한 팀입니다. 즉, 인쿠 씨에게 모든 걸 해결하라고 맡기는 자리가 아니라 짧게라도 시험해 볼 수 있는 무대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고증 감독의 걱정, 예능과 프로는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속도 조절에 나선 사람은 고희진 감독입니다. 고 감독은 인쿠 씨를 직접 선택한 감독이지만 동시에 가장 냉정한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예능과 프로스포츠는 별개다. 이 말은 인쿠 씨를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지금 쏟아지는 과도한 기대를 향한 경고에 가깝습니다. 감독은 인쿠 씨의 공격력은 인정하면서도 리시브와 연결, 그리고 B리그의 높이와 힘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연습을 이틀 하고 몽골로 갔는데 그 과정에서도 본인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즉, 감독은 이미 인씨가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대국의 내부 시선. 인씨를 바라보는 대국의 내부의 시선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대와 현실의 간극입니다.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인쿠 씨는 공격력 하나만 놓고 보면 국내 선수 기준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자원입니다. 실제로 배국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파이크 파워와 타점은 확실히 있다. 공격에서 한 방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붙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B리그는 공격만 잘해서 버틸 수 있는 리그가 아닙니다. 서브 리시브, 연결, 상대 강서버를 상대로 한 수비 집중력. 특히 GS 칼텍스에는 지젤 실바처럼 한 번 흔들리면 연속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서버를 가진 선수가 있습니다. 배구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쿠 씨가 못할 수도 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못했을 때 감당해야 하는 여론이다. 예능을 통해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 기대를 당장 충족시키지 못하면 선수는 실력 이전에 심리적으로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구에서는 인쿠 씨의 데뷔 자체보다 데뷔를 더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인쿠 씨의 진짜 배경. 인쿠 씨는 갑자기 등장한 선수가 아닙니다. 몽골에서 초등학생 시절 배구를 시작했고 한국에서 배구로 성공하겠다는 목표 하나로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목포 여상, 그리고 목포 한락대학교. 어린 나이에 타지 생활을 하며 배구 하나에만 집중해온 시간들. 여기까지의 과정만 놓고 보면 인쿠 씨는 충분히 성장서사를 가진 선수입니다. 다만 아시아 쿼터 트라이웃에서는 현실의 벽을 만났습니다. 7개 구단 어느 팀도 인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인씨 본인도 정관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단순한 데뷔전이 아니라 다시 얻은 두 번째 기회에 가깝습니다. 예능을 통해 주목을 받았지만 프로 무대에서는 모든 것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위파위 시통의 이탈, 그리고 인씨,
정관장의 선택은 감성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쿼터 위파위 시통은 무릎 수술 이후 복귀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정관장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완성된 스타가 아니라 당장 코트에 설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한국 배구 환경 경험, 언어 문화 적응 부담 최소화, 단기간 투입 가능성,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선수가 바로 인이었습니다. 즉, 이번 영입은 파격도 실험도 아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19일 GS 스칼텍스전으로 이어진 겁니다. 고이진 감독의 또 다른 메시지, 지금은 증명보다 적응이다. 고이진 감독은 인쿠시에 대해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압도하는 모습을 기대하면 안 된다. 감독은 인쿠시가 프로 무대에서 통할지 여부를 한 경기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조금씩 좋아지는 과정을 보는 재미도 있다. 즉, 고이진 감독이 바라보는 인쿠시는 구세주가 아니라 성장 중인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선은 지금의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시선입니다. 커뮤니티 반응. 팬들의 반응은 분명하게 갈립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 스토리 있는 선수가 나오는 게 더 재미있다. 한방 있는 선수니까 써볼 만하다. 이런 기대 섞인 반응이 있는 반면 예능 때문에 기대치가 너무 높다. 첫 경기부터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된다. 실패하면 여론이 너무 잔인해질 것 같다. 이런 걱정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반응이 모두 이해된다는 점입니다. 기대가 크다는 건 관심이 크다는 뜻이고, 걱정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선수를 소중하게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9일 GS 칼텍스전은 증명의 무대가 아니라 시작의 무대입니다. 잘하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못해도 이유가 있는 경기입니다. 결국 1위가 무너졌습니다. 시즌 내내 독주 체제를 이뤄가던 도로공사가 2위 현대건설 앞에서 완패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는데요. 스코어만 보면 3대1.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한 1패가 아니었죠. 경기력의 차이, 준비의 차이, 그리고 지금 두 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도로공사는 분명 1위 팀이었지만 이날만큼은 1위다운 여유도 안정감도 보이지 않았죠. 반대로 현대건설은 달랐습니다. 2위라는 순위가 오히려 과소평가처럼 느껴질 만큼 경기 내내 완성도 높은 배구를 보여줬죠. 부상 리스크를 안고도 흔들리지 않았고 주요 공격수 의존 없이 블로킹, 수비, 연결, 흐름, 장악까지 팀으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1위 도로공사가 흔들렸는지, 그리고 왜 현대건설의 2승리가 단순한 1승이 아닌지 자세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세트 초반부터 두 팀은 왜 이 경기가 1위와 2위의 맞대결인지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현대건설과 한국도로공사 모두 서브에서 무리하지 않고 길게 이어가는 선택을 했고, 랠리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수비 집중력을 보여주며 점수는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흐름으로 전개됐죠. 도로공사는 모마와 강소희를 중심으로 좌우를 고르게 활용하며 공격 점유율을 분산시켰고, 현대건설 역시 카리를 중심에도 정지윤과 자스티스를 적절히 섞어주며 상대 블로킹을 흔들었습니다.